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내로남불이죠. 부동산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부산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수억 올라 수 있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예. 전용 면적이 25.7평짜리.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초고강도로 발표를 했죠. 워낙 집값이 관심사다 보니까 이 정부 관료들 집은 얼마나 뛰었나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방금 보신 대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는 먼저 부동산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이원재 랩 2050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9.13 대책이 나왔습니다. 발표 이후에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어제 대책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해설해 주시죠. 네,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아까 지금 이 화면에 나왔던 대로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조 이렇게 기조를 잡고 네. 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이는 것, 이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한 가지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이제 조정 지역, 그러니까 좀 과열된 지역에서는 이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좀 지금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고강도 대책이다, 너무 저강도 대책이다, 이런 네. 두 가지 설이 엇갈리는데요. 저는 이제 대체로 그렇게 고강도 대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종부세 이렇게 올리면은 4,200억 원 정도 세수가 확보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정부 세수에서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예를 네네. 들면 최근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던 국토보유세 제한, 국토보유세 걷어서 부동산 잡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예를 들면 그 세수가 15조 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 면에서 보면 그렇게 고강도 대책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되는 사람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좀 짚어지는 것 같아요. 고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지금 이런 대책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정책, 이번에 정책 내놓은 거에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7번의 대책을 내놨고 어제가 8번째였는데 내성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시장에서 잘 먹혀들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의 관건은 이번 대책에서는 사실 결정적인 한 방은 없거든요. 네.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조금 1%포인트 이상 높인 네. 점인데요. 그게 이 3주택 이상이면서 주로,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주택의 가치가 30억, 50억 이상 되는 분들이 주로 해당이 아주 됩니다. 고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시장이 아주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남아있는 위험성은 뭐냐 하면 네. 공급 확대 이 정책을 21일에 따로 발표하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요. 네. 30만 호에 해당되는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 네. 그리고 그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이거나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될 것이다. 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은 이 그린벨트 해제되는데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 땅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아마 강남에 아파트를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 아직도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때에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 강도로 하고 어디에 하고 그 개발의 결과를 정부가 어느 정도 환수를 할 거냐, 네. 여기에 아마 이 관건이 달려 있지 않나, 자칫하면 또 불이 한 번 더 붙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린벨트 때문에 생기는 돈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가뜩이나 많은 유동자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 갈 곳 없는 돈이 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금리 인상 카드가 계속 거론됐었는데 이제 어제 이 금리 인상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 8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 원의 돈이 더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 유동자금이 1,100조가 넘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 사자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그런 역작용을 낳은 건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의 유출이라든가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그런데 동의합니다. 네, 이낙연 총리 오늘 우리 뉴스외전에 자주 출연하시는데요. 아무튼 금리 인상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총리가 나서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배경 어떻게 보면 될까요?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는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권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 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맞습니다. 의견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입니다. 돈이 많이 풀리는 이유는 금리가 낮아서이거든요. 금리가 낮으니까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네. 이 빌린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고 그중에 많은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니까요. 네네네. 이것은 적절한 이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어제 그 채권 시장 한번 들썩했었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이 들었습니다. 금융시장도 움직이게 되고요. 또 네네. 한 가지는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괜찮은 게 수출이거든요. 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를 올리면은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그 아무래도 외환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외국 제품에 비해서 비싸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럼 수출의 타격을 받으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로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부는 계속 금리를 인하하자고 하는 쪽입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도 돈을 많이 풀면 아무래도 이 건설공사 일자리라든지 일용직 일자리 같은 일자리들은 돈이 많이 풀면 그냥 많이 생기는 경향이 네네. 있습니다. 그런 유혹도 사실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한 채로 국무총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상당히 이제 또 결심을 하고 말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불안불안하고요. 또 고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부동산 때문에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부동산은 이 다주택자 핀셋 정책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핀셋 정책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핀셋 정책, 맞춤형 정책 이런 것들은 약한 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편적 정책 같은 것이 강한 정책인데요. 지금 1주택자, 2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다주택자 중에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기가 뜨거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정책을 쓰겠다는 것이 핀셋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부가 이 주택시장 전체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아주 과열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해서 어제 맞춤형 정책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맞춤형 예. 정책이 딱 그런 것이고요.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근데 보편적 정책이죠. 모든 네.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고 모든 기업에 다 해당이 되니까 굉장히 강한 정책입니다. 그렇죠. 어제 이 총리가 금리 인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도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진화를 했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또 이렇게 진화를 했죠. 금통위의 권한이다. 이렇게 진화를 하기도 했죠. 예. 이런 논란을 무릅쓰고도 이 총리가 금리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이 사정이 좀 절박하다 하는 것일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좀 원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금리가 인상되면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네.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죠. 그렇기 이자, 때문에 예. 그렇죠. 이자가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네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져갈 때 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서 기존에 대출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제 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이 연동되는 유동하는 금리일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을 치르셔야 되고요. 새롭게 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거나 하셨던 분들은 좀 더 많은 비용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기가 줄어들겠죠. 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게 만드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만 사실 고용도 거의 최악으로 나왔다고도 이야기를 고용 하고요. 동향도 굉장히 안 좋죠. 예, 경기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7명의 위원들이 사실 우리나라 금리를 다 결정을 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네, 결정을 네. 하는데요. 그중에 이일영 위원이라는 한 명의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 금통위 회의록안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으로 너무 몰려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지를 못해서 오히려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예. 실물 경기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논거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에서 걱정하기는 사실은 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돈을 많이 풀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 경제 그래야 지표가 좀 좋아하죠.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금리 인하를 미는 경향이 원래 있어요. 금리를 낮게 그렇죠. 유지하고 싶어 하죠. 낮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게 오래되면 거품이 생겨서 나중에 거품이 터지면서 굉장한 고통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다음 정부로 고통을 전가할 때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해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난을 받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 정부 쪽에서 오히려 한국은행에게 금리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사인을 보낸 것이라 이게 앞으로 어떻게 그러네요. 진전될지 좀 흥미롭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잖아요. 우리는 그 11월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계속해서 1.5%로 지금 동결한 상태인데 미국의 금리는 지금 우리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1.75에서 2.0% 네네. 사이니까 우리보다 높거든요. 근데 올 그리고 안에 2번이나 올릴 거라는 그렇습니다. 예고도 나왔습니다. 네, 바로 9월에 올릴 걸로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또 12월쯤에 또 올리게 될 텐데, 그럼 네. 우리하고 격차가 지금 0.25% 정도에서 한 0.5, 0.75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에요. 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돈을 빼서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금리 차가 생기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아까 외환 얘기도 하셨지만 달러 때문에 스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외국 자본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네네. 갑작스러운 위기가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네. 돈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이나 이 채권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정도 이제 좀 이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수출입에 사실 상대 가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외환 시장에서 이 환율이 바뀌면서 상대 네. 가격이 바뀌면서 수출입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쭉 따라 올리면 수출입이 계속 균형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 그대로 있으면서 금리 격차를 벌리면 오히려 우리 수출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대신 네. 수입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내수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점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경제는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한국은행은 늘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금리 딜레마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전개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번 정부 한국은행에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부동산 값을 잡는 데 전력을 쏟을 것인가 아니면 수출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관리할 때인가 여기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고 네. 이것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몇 달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리냐 안 올리냐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당장 다가온 9월 달 금통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제기된 이 금리 인상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